자, 계속해서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저거나 혹시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거기 전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부동산 경기 변동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131페이지 있을 겁니다. 131페이지. 그걸 한 장 넘기시면, 자, 46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49페이지에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140페이지.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자, 46페이지 다시 돌아올게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요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떤 특성이 있냐. 요거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부동산 경기하면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주거용.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하면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상업용, 공업용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요, 토지까지 합쳐서 이걸요,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성은요, 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주기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폭 같은 경우는요, 정점은 높고 저점이 깊어서 진폭 또한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면 같은 경우는요,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타선 기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이걸요, 타선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요, 상당히 터져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타선 기간이 길다. 그리고 또한 주기의 순환 국면 자체가 어떻다고요? 불규칙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불규칙. 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주글라 파동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규칙적으로. 이걸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점이고, 이거는 저점이고, 또 다른 정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시기를 뭐라 하냐면, 불황이라는 겁니다. 불황. 뭐라 한다고요? 불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기적으로 불황이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불황이 그래도 IMF 때입니다. 이렇게. 요때는, 이 어떤 상태냐면, 대기업들이 망했죠? 예, 거의 다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쇄 부도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망하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 같은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산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잘라낸 겁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잘라낸 겁니다. 고용도 감축되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요, 500선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소비도 감소되고, 또는요, 그 다음 소득도 감소하죠. 이런 시기가 대표적인 어떤 때라고요? IMF 때입니다. 그래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또한 IMF로도 돈 빌려갖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닥치고 이제 좋아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 아닙니까? 그 일반 기업들은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 됐죠? 근데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로 예상되는 거죠? 물건도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곧바로 놀리고 있던 공장도 재가동하고, 그리고 사람도 노는 사람 많아져요. 많은 사람도 얼른 불러서 다시 또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자, 이 당시에는 주택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주택 가격은요, 아주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건설업자는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졌다 좋아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부터 슬슬 건축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한센 파동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파동이라고요? 한센 파동.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이제 주기가 한 17에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요, 2배 정도 길다 해줍니다. 그리고 진폭 또한 어떻다고요? 크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진폭이라는 겁니다.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을요, 회복 국면 해주는데, 회복 국면은 좀 느리게 진행합니다. 그 상대적으로요,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성기간이라는 게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 차이죠. 요걸요, 타성기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어떤 웃기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바로 깔깔깔대고 웃는데, 어떤 분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타성기간이 길다 해줍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자, 타성기가 상당히 길고 이게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규칙적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볼게요. 자, 국지성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별 개별적 현상입니다. 우리 맥주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서울은 경기가 안 좋은데 부산은 좋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부산이라더라도 서면 쪽은 안 좋은데 해운대라든가 기장 쪽은 좋을 수 있거든요.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때로는요, 주거용은 좋은데 상업용 안 좋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어떻다고요?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왕왕 우리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옆에 있는 분당, 판교, 수지 막 넘어갈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국면 볼게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지역별로, 용도별로. 자, 서울이냐, 부산이냐, 남양주냐, 아니면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때로는요, 병행하기도 하고, 병행은요,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고, 역행은요,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독립은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고, 선행은요, 앞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뒤쳐져서 움직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후순환한다. 그 얘기는요, 이 모든 부동산을 다 평균 냈을 때 있죠? 우리나라 전체 다 평균 냈을 때 후순환한다. 그런 얘기지, 용도별로,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전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후순환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요거는요, 자, 이 지역별로가 아니라 요거는요, 용도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용도별로. 자, 용도 따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식 경기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전순환한다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은 잘 예측 못하지만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요, 맨날 하는 짓이 그거죠. 미래 예측하는 게 주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요,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후순환한다 집니다. 아니면 후행한다.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자, 근데 용도별로 따져봤을 때 상업용, 공업용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주거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이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동시에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순환한다. 아니면요, 뭐 병행한다. 아니면요, 동행한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역순환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역순환한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얘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이제 우리 실전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이런 데서 가끔 물어봅니다. 맞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금융과 좀 밀접히 관련돼서 그래요. 뭐 관련돼 있다고요? 금융. 자, 우리 이제 은행들도 사기업 아닙니까? 이 은행 극다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기업인데, 자, 기업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단기입니다. 단기. 그리고 아주 이자율도 높습니다. 고리예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장기입니다. 이자율도 굉장히 정부에서 아주 이자를 낮게 책정해서 막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아요, 낮아요? 낮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 기업이 돈 빌려달라면 그쪽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들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경기가 좋다. 그러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죠. 일반 기업들은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 해? 늘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안 빌리려고 해?
빌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시보다 좋다. 여기다 빌려로 할 겁니다. 여기다 다 빌려주고 났더니 이쪽으로 갈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출이 많아져야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질 수가 있네요.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인데 얘네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물건은 안 팔리는데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러면 자 얘네들은 이쪽으로 돈 빌려주고 싶은데 못 빌려주는 거죠? 안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달라지 않으니까 이거 금고에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쌓여 놓으면 돼요? 안 돼? 안 되고 이제 주택이라도 돈 빌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뭔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뭐가 관련돼 있다고요?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측정 지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종합주가지수, 기타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이자율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자 한번 분석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죠. 그잖아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 지표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그러면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뭘로 측정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이걸 측정 지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그 얘기는 부동산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죠.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사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건설업자는 건물 같은 건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측정 지표가 이제 건축량이 될 겁니다. 건축량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하기가 그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런 것도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다 해줍니다. 자, 물론 이제 건축 좀 세분화한다면 요거를요, 뭐 공급 측 측정 지표 이렇게도 얘기하고 얘는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 측 측정 지표다. 그리고 요거는요, 보조 지표 이렇게 변합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거 외에도 뭐 공실이라든가 공가 아니면요, 미분양 실적 같은 거 있죠? 아니면요, 금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측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되고 세 가지를요, 종합적,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뭐 알고 있으라고요? 요 정도 알고 충분한데 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량이 있을 수가 있고 착공량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완공량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이건 전부 다 시청 가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건축과 이런 데 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셋 중에서 그래도 착공량이 가장 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동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 자, 이 착공량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있죠? 이거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량은 얘는 이제 선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선행 지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예,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허가를 맡은 다음에 한 10년 있다 뭐 착공할 수 있는 거죠. 5년 있다 착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뭐 착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죠. 다만 자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착공도 많아질 거라고 예측되어 한대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가까운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서 이걸요 선행지표 해줍니다. 좀 앞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완공량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뭐 분양은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얘는요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후행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뒤쳐져서 움직인다 해서 어떻다고요? 후행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요, 뭐 아무래도 주택거래량, 이런 게 이제 가장 주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주택거래량. 요거를요, 동행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를 알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태의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경기. 근데 택지가 주택이 아니라 땅이 팔렸다. 택지가 분양됐다. 자, 땅이 분양됐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지나요? 지금 땅 사놨다 나중에 뭐 건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만 땅 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뭐 뭔가 건물 지으려고 땅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거래가 많을 거라고 예측되니까 땅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아무래도 가까운 미래에 그 경기가 어떠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죠. 이것도 약간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선행 지표 해줍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선행 지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 가격은요 얘는요 이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경기가 보통 이제 호경기다 혹은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호경기라 할게요. 호경기다. 이럴 경우는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살려고 하죠.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호경기이다. 이러한 표현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지역이 투기가 아주 극성인 바람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좋다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다 따져봤을 때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해야 되지. 특히 가격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얘는 그냥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서술형 질문 알아볼게요. 서술형.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원래 호황일 때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할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변동 주기가 기간이 약 몇 배 정도 길다고요? 2배 정도 길다 해줍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점이 높고 저점은 깊어 진폭은 큽니다. 또한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주기의 순환 국면 자체가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규칙하고 불안정적인 진폭을 가지며 순환한다는 얘기죠. 안 좋은 얘기 다 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요 여러 부동산 유형별 시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는요 도시마다 다르게 변동한다고 했죠. 서울은 좋은데 부산은 나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다르게 변동되고 같은 도시라더라도 도시 내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같은 부산이라더라도 서면 쪽은 안 좋은데 기장 쪽 같은 건 좋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 역행, 동행, 독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일반 경기와 대체로 동행합니다. 같이 움직이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역행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아까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측정 지표 좀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자, 경기 변동의 유형 알아볼게요. 유형은 거기에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딱 중간 정도의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순환적 경기 변동은요. 요거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렇게 먼저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자, 경기가 이렇게 어떤 추세에 따라서 보통 이제 경제 성장 추세에 따라서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원래는 이제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설명의 편의상 이게 규칙이라고 그런 겁니다. 설명의 편의상. 원래는 아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죠? 근데 이거는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경제 성장 추세 이런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바람직한데 자, 반드시 경제가 성장하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침체가 다 있습니다. 거의 현상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정점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저점. 이걸 또 다른요, 정점 해줍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정점 사이의 폭을 뭐라고요? 정점 사이 기간을요, 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 뭐라고요? 진폭이라는 겁니다.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를요, 주기.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시기를요, 이거를 후퇴 국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후퇴 시장.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걸요 하향 시장 해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를 달리할 뿐입니다.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 이걸요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자, 일반 경기에서 호황이라 하는데 여기서는요 상향 시장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기가 이제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는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거 많이 지어지고 거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있다 표현합니다. 무슨 국면이라고요?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는요, 요 시기는 거래도 막 거의 안 이루어지고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짓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아니면 수축돼 있다 해서요 수축 국면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아까 같이 경기가 좋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했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간다 하는 건 맞는 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지,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격도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계속 올라가니까 매도자는 물건 파는 자인데 매수자는 사는 자있죠? 사는 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매도자가 파는 자가 팔려고 안 팔려고 해? 뭐하러 지금 당장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자꾸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팔려고 내는 물건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매도자가 이 시장을 지배하는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 중시된다고요? 매도자가 중시된 현상. 요거는요, 가격도 툭 떨어지죠? 떨어지죠?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매수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가끔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는 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실전에서는 잠깐 갑자기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좋을 때는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 이렇게 해서 얼른 답하시면 돼요. 생각 없이 얼른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를 좀 공부 약간 했으니까, 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에 주변에서 거래한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차이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만약에 자 볼게요. 이게 이제 17에서 몇 년 걸린다고요? 18년 걸리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움직이는 모습인데, 만약에 요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높은 가격이겠죠? 맞아 안 맞아요? 다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상한가입니다. 얘보다 높은 가격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쯤에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그럼 과거에 2, 3년 전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뭐라고요? 낮은 가격이 일반적이겠죠? 하한가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낮은 가격이죠? 사실 점 찍으면 낮은 가격 아닙니까?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럼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쯤에서 평가하려고 한다면 잘 보면 과거의 사례들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이거 상한가라고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가 혹은 뭐라고요? 상한 가격이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하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이쯤에서 평가한다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아주 곤란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기준가로 삼아야 됩니다. 기준 가격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측정 지표는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 나머지 측정 지표를 우리 교재 같은 거 보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지저분하게 써놨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을 못 찾습니다. 답 못 찾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얘는요,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얘는요, 반대로 가는 지표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반대로 가는 지표입니다. 이 같이 가는 지표는 아까 측정 지표 공부했어, 안 했어요? 이거 그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그대로. 건조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그 다음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같이. 얘는 안 좋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자, 공실률이라든가, 공실이 뭐예요? 자, 임대주택 중에 빈방 있죠? 이걸 공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가는요, 어떤 지역이 빈집이라는 얘기죠? 안 팔려갖고 이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가율.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안 팔린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아니면요, 금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확장구면에 있다. 확장구면은 요거죠? 이때는 뭔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확장구면일 경우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당연히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택지 분양 실적도 증가하고 가격,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무리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 공가 뭐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파트 잘 팔리니까 미분양되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이때는요,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해? 부동산 구입하려는 시기죠? 근데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끼고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금리가 낮아 있어야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 있어야 뭐라고요?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팍 올랐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기는요,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하고요? 낮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리는 어디 갔어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요 박스 바로 밑에 보니까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불황에 강한 시장, 이걸 뭐라고요? 안정시장해줍니다. 요거는요, 우리,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20평대 초반의 아파트, 이거 가격 거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자, 이런 항상 실수요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중심 상업지역 같은 거 있죠? 서로 장사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불황에 또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데 투자해봐야 돈도 안 되니까 여기다 막 투자하려고 하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입니다. 안정시장. 근데 요거는요,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동반하는 이러한 시장인데, 얘는 이 사국면 중에 이거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얘는 어느 시장이나 안정시장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요,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도 좀 기억하세요. 그 4번에 거기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경기와는 전혀 무관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왜냐하면 불황에는 강하다고 했죠. 거꾸로 한다면요, 호황에는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상태이죠. 그죠? 그러면 호황 때는요, 가격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싼 걸 구입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지, 굳이 이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죠. 요거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더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황에는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교 앞에 같은 데는 자, 이 방학 때는 썰렁한데 개학이 되면 또다시 호황이죠. 이렇게 임대주택 시장 이런 걸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계절에 따라 나타나냐면 왜 방학합니까? 겨울에 추워서 여름에 더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은요. 요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이 부분은 예전에 11월 달에 하긴 했는데 어떤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신개발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성쇠천학 이렇게 하면서 자, 성장기, 성숙기 나중에 할 겁니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신개발됐다. 그죠? 신도시로 들어서면 자, 이 아파트 같은 게 마르고 닳도록 깨끗한 주택으로 되나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그래서 흥망성쇠 과정을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보통 성장기 때는 나중에 할 거니까 가격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성숙기 때는요 가격 수준이 최고입니다. 쇠퇴기 때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라 들쑥날쑥하다가 재개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슬럼 직전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재개발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요? 장기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인근 지역의 수명 연상이 됩니다. 얼른 지었죠 일부러. 괜히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요. 지진, 홍수, 전쟁, 정부정책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주 불규칙한 변동.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히 이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이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꼭 이때 이런 때 막 이사 가려고 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거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걸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생기는 바람에 발생하는 변동 아닙니까?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해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갑자기 정책이 변동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을요, 무작위적 변동.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서술형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은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죠?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납니다. 다 맞는 거고, 상향시장에서는 상향은 뭐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량 같은 것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허가량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므로 중개활동은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에서 매수자 중시화 현상으로 변화합니다. 이게 후퇴 시장이죠? 이때는 뭘로 바뀐다고요? 매수자 중시로 바뀌어나갑니다. 매수자 중시.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 가격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는 다 뭐라고요? 하한가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딱 집어서 직전 국면은 회복 국면이죠? 회복 국면에 거래한 건 다 하한가가 될 겁니다. 뭐라고요? 하한가.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자, 6번 볼게요. 후퇴 시장은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 됩니다. 자, 이때는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상한가가 되거나 뭐라고요?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계절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추우니까 방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DTI 규제 완화 후. 밑줄 쳐볼게요. DTI 규제 완화 후. 이걸요, 정부 정책이 변동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되는 걸 아까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해 주는 겁니다. DTI 규제 완화 후에 주택거래 증가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 요인 중에 무작위적 변동 요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거래 건수 증가는요, 이거는 일종의 계절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가 지진, 홍수, 노동자의 파업 등 비순환적 경기 변동의 형태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걸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는 보통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어떤 중장기적인 변동입니다. 근데 우리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서 2, 3년에 한 번꼴로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뭘로 설명하냐? 얘는 17에서 18년 걸리는데 2, 3년 주기로 변동되는 거 도대체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요.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는 얘기죠. 요걸 빗대어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P0, Q0 결정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P1으로 벗어나 있으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 아닙니까? 8년 양 이렇게 많죠?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게 되면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물건 남으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든 거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을 경우는요, 물건이 모자라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변동된다 가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한은 뭐라고요? 가격과 수량이 즉각적으로 변동되면서 균형에 이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마다 아니면 2, 3년에 한 번 걸려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요걸요, 이 거미집, 나중에 그림을 그리니까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그림이 어떻게 변해나가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은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자, 볼게요. 2000 거기 나오는 것처럼 맨 아래쪽에 2017년도가 있습니다. 왜 항상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라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폭등한다. 그게 그거죠? 폭등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사는요,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몇 년에 한 번씩이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또 폭락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폭등했죠, 폭등. 폭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폭등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제하라면 이런 거 서로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지 코트 같은 게 가격이 좋아졌죠?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는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갑자기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막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다고요? 떨어집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등했죠? 그럼 마늘 농사진 사람 큰이게 이익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늘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곧장 늘릴 수 있나요? 그해 농사진 거 거기서 끝났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농사진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니까 곧장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엔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상당히 많은 농부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내년도엔 뭐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간 거죠. 드디어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와갖고 2018년도가 오니까 다들 뭘 시키기 시작했어요? 마늘 농사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2018년에는 과잉 생산된 거죠. 과잉 생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시야라면 가격이 폭락한 거를 이런 기업들은 이런 물로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돈도 안 되는 거 안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물건이 부족해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다시 올라간다입니다. 원래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은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사람들은 생산량 줄이고 싶은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그 애는 거기서 농사 끝났다고 했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농사 짓게 되면 뭐라고요? 성을 갈겠다 하면서 지적한 거죠.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 간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런 것이, 자, 생각해 볼게요. 마늘 농사 지어서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파는데 오히려 수송비가 더 들어오죠?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런 바람에 땅이 그냥 묻어버린 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마늘 농사 또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성을 갈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집에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 내내 죽만 먹고 사는 겁니다. 아, 죽만, 아이고, 폭락해서 다 은행빚도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났어요? 힘들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드디어 2019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봄이 돼서 마늘 심은 사람 있어서 없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격이, 마늘이요,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마다 아까 같이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물건이 남아되고 모자라죠? 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데, 얘는요, 해마다 물건이 남아들고 모자라고, 또 거꾸로 할게요. 모자라고, 남아들고 모자라고, 그런 바람에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그린다고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이유는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 있다면 이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자, 가격이 올라가면요, 생산량 늘리고 싶죠? 근데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바로 증가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생산량 바로 늘렸다면 가격이 떨어지죠?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했으면 생산량 줄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다음 년도 돼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하는 바람에 해마다 가격이 폭등, 폭락, 폭등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 그림을 그리니까요, 거미잎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우리 기본 가정 보겠습니다. 기본 가정에 우리 수요량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하는데 문제는 공급량은요,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 가격이 좋아지면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라는 게요,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되죠. 자, 보세요.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되죠. 이런 식으로 생산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이 사람은, 자, 이 가격이 폭락했어, 폭락 안 했어요? 폭락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년도에 또다시 마늘 농사 지으면 손에다 뭘 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고 했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왜 다음 연도에 마늘 농사 안 지으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요, 마늘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다음 연도도 계속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상. 뭔 얘기 하겠나요?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나는 올해 쫄딱 망했어도 내년에 또 마늘 농사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농부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올해 마늘 농사 지었는데 수송비에도 못 미쳐서 다 묻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마늘 농사 지으려고 할까요?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어쨌거나 뭐라고요?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이거를 일반 재화처럼 어디 창고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올릴 수 있어, 없어요? 그때 갖다 팔면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마늘이라는 것은 그해 못 파는 건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가정해야 됩니다. 그해 못 파는 걸 뭐라고요? 그해 다 팔아야 돼요. 이걸요, 재화의 특수성 해줄게요. 뭐라고요? 재화의 특수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우리 부동산도 한번 생각할게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이게 어디냐면 부천 지역입니다. 부천 지역에,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소풍이라는 부천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고, 여기는요, 여기가 상동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데가. 그래서 예전에 2005년도경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못 모르고, 오피스텔 2동을 딱 지었습니다. 복층형 형태로 지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지었어 2동 복층형으로. 복층형이 뭐예요? 그거 다락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거 잠수하게 하는 거 있죠? 여기 그때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고 500m 줄을 섰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500m 줄을 서니까 분양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폭등했다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대박 난 거죠? 대박 났죠? 그러면 다른 건설업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나도 여기다가 뭘 지어야 되겠다고요? 오피스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속으로. 그러면서 몰래 빈 땅을 구입해서 오피스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어서. 이미 한 2, 3년 지나니까 물건이 남아 돌아 안 남아서 나오니까 가격은 뭐라고요?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건설업자는요,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외로. 빌린 거 다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뭐 도주하거나, 이렇게 BJR,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뭐예요? 원래? BJR이 뭐냐면,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배째라.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막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무슨 소리 값습니까? 수천억 원을.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배째라. 우리는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라니까 별거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망하니까, 이 건설업자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다 또다시 여기다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손에다 뭘 짓겠다고요? 장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어서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또 풍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미집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거미집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결론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탄수라고요? 수탄수, 공탄발.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공탄발이다. 자,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뭐라고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4가지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 이런 걸요? 비탄력적. 이거는요? 1보다 크다. 이런 건요? 1보다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크다. 이런 건요? 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걸요? 기울기는 작다. 이런 건요? 기울기는 크다.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이런 거는요? 기울기가 작다. 이런 건요? 기울기가 크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요? 그냥 암기하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는데, 그림을 다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1, 2월 달인가 한 거 있을 겁니다.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언젠가는 균형점이 이르게 됩니다. 이걸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는 점점 균형해서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이걸요, 발산형 해줍니다. 문형이라고요? 발산. 그리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기울기는 반대예요? 안 반대요? 반대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진다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냥 탄력도 하나만 중심 잡으면 얘는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탄력도가 똑같다 그러면 뺑뺑 계속 돕니다. 그냥 뺑뺑. 이걸요, 순환형 해줍니다. 순환형.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계산형 문제 중에 이렇게 거기 계산형 문제 볼게요. A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요건 아직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마세요. A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EP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0-QD라고 되어 있죠? 500-Q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때, 요거 볼게요. 얘를 P만 남겨놓고, 다 넘길게요.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요 P만 함께 넘길게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2분의 500 마이너스 뭐라고요? QD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2분의 500은 250입니다. 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2분의 1 QD 바꿔놓을 수 있어 없어요?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놨을 때 요 QD 앞에 있는 요거 있죠, 놈? 요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P로 남겨놨을 때, P로 정리했을 때 QD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인데 요것도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아, 수요 곡선은 기울기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순전히 뭐라고요? 절대가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분의 1이 뭐라고요?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요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볼게요. 이번에는 요거는 QD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수요 곡선. 그리고 공곡선은요, 3P는 300 플러스 4QS네요. 3P는 300 플러스 4QS니까 이거는요, 공급 함수입니다. QS가 공급이죠?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뭐라고요? 요걸 나누면 된다고 했죠? 얘를 요거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라고요? 3분의 4입니다. 뭐라고요? 3분의 4. 그러면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2분의 1은 0.5죠? 얘는 4를 3으로 나눠봐.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커요? 수요가 기울기가 커요? 원래 공급부선의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저기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이에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자자자자. 이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1이 있어 없어요? 1을 여기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죠? 요거는요. 4를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3분의 4죠?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B부동산 보겠습니다. B부동산. 자, B는요. 자, P는 400 마이너스 2QD네요. 그 다음에 QS는요. 2P는 100 플러스 4QS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를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요? 이거 기울기 얼마요? 원래 아니 2를 1로 나누면 되죠? 이게 얼마요? 2 아닙니까? 얘는요. 4를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얼마요? 2 아닙니까?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이때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같을 경우는 항상 순환형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순환형.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이거 나오면 금방 합니다. 할 줄만 알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1번에 거미집 이론은요,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어떤 사람은 동태하고 명태하고 같은 거냐? 그 고기는 같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까지 분석하는 건 뭐냐면 특정 시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뭘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요, 정태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태적. 근데 얘는요,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요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동태적 이론이라는 겁니다. 2번 해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면 얼른 안 사려고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변하면요,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일정 후 안에. 자, 가격이 변하면 바로 변해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해요? 일정 후에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공급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한다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같이 가격이 폭락해도 나는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면 또 많은 심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다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는요,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여 결정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했으면 내년도에도 폭락할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즉 공급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6번 볼게요. 거미집이론에 따르면 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에 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이때는 뭐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합니다. 7번 볼게요. 거미집이론에 따르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에는요,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요, 계속 순환하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죠. 그때는 뭐라고요? 뱅뱅 돕니다. 돌아요.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거미집이론에 따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발산형. 자 그래서 자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점점 균형에서 이탈하여 발산합니다. 이 거미집이론은요 생필품적인 성격을 띠는 주거용보다는요 대규모의 입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요 상업용, 공업용 이런 데 더 적용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가들이 잔뜩 있는데 분양이 안 돼서 특별 분양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상가 하나 더 줬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4층짜리 5층짜리 막 지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막 안 팔려서 남아 도는 거죠. 이걸 특별 분양이라는 겁니다. 싸게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변동, 경기 변동 끝. 빨래 끝. 비트. 자, 이렇게 저 할 수 있겠죠? 좀 이나 좋게 하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날 할 겁니다.